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저의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무슨 홍길동 같은 소리냐고요?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가 있는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따라다니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노점에서 나무를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시장의 채소가게 사장님은 고르고 골라 제일 아픈 말로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내셨죠. 애비 없는 자식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청승이야. 왜?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남의 매출 다 뺏어가는 걸로는 모자랐나? 이번에는 애라도 앞장 세워서 동정심을 사볼 속셈인가 보지. 그때 저는 아직 어려서 아주머니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창백해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나쁜 얘기를 들은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쩐지 시무룩해져서 어머니께 물었죠. 엄마, 애비 없는 자식이 뭐야?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준이 들었어? 그 말은 엄마가 준이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려 준이야. 어머니께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엄마 아까 울려고 했잖아. 나쁜 말이었던 거지? 그렇지? 제가 지지 않고 다시 묻자 어머니께서는 무릎을 굽혀 저와 시선을 맞추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준이야.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앞으로 준이가 다시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힘내서 준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는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나도 엄마 지켜줄래. 하하, 그럴래? 어이구, 우리 준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컸어? 엄마 너무 든든한데? 기분이다. 우리 오늘 저녁으로 문어 소시지 만들어 먹을까? 문어 소시지? 좋아. 엄마 나 너무 좋아. 자, 그럼 집까지 누가 더 먼저 도착하나 내기하는 거야. 이긴 사람이 소시지 10개 먹기. 자, 준비 땅? 저는 어머니의 구호와 함께 손살같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며 손을 붕붕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지만 따뜻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웃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계셨고, 철없던 저는 그런 날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부쩍 많아지더군요. 운동회에서 아빠들의 계주 경기를 할 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저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 고 큰 소리 땅땅 치던 저는 어느새 사라지고 삐뚤어진 10살 어린이가 되어버렸죠.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께 떼를 쓰고 심지어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죽는 날까지 후회할 말을 어머니께 뱉어버렸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내린 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산도 챙겨오지 않았었죠. 집에 갈 때쯤에는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교실에서 나오는데 저 멀리 교문 밖에서는 알록달록 예쁜 우산을 쓰고 친구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이 서 계시더군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목을 쭉 내밀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없었죠. 지붕도 없는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아마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나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을 겁니다. 그걸 아는데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는데
교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멋진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같은 반 녀석 하나가 냉큼 그 자동차로 뛰어가며 소리치더군요. 아빠 왜 이제 와? 나 한참 기다렸잖아. 어이구 미안. 우리 아들 오래 기다렸어. 차 문이 열리자 다정한 얼굴로 웃는 친구 녀석 아빠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자 순간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승민이 친구니? 우산 없어? 아저씨 차 타고 같이 갈까? 그분은 저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술이 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자 친구 녀석은 얄밉게 안전벨트를 탁 하고 채우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야, 너 아빠 없잖아. 그냥 타.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주체를 할 수 없는 창피함과 분노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아빠 있거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리고는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만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달리고 또 달렸죠. 세상 사람들 다 있는 아빠가 나는 왜 없는 걸까? 이상하게 자꾸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시장 모퉁이에서 아직도 나물 정리를 하고 계신 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께 달려가 따져 물었죠. 엄마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 데리러 오지도 않고 무슨 엄마가 이래. 무슨 엄마가 이러냔 말이야. 준이야, 아니 이 비를 다 맞고 온 거야? 친구한테 우산 좀 같이 써달라고 하지. 몰라.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혼자 남았단 말이야. 엄마 미워. 밉다고. 준이야, 엄마 가게 정리하느라고 미안해. 아이고 이 비를 다 맞아서 어떻게 해. 일단 얼른 집에 가자. 응? 감기 걸릴라. 싫어.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바보야. 엄마가 바보라서 아빠가 술만 마시다가 우리를 버린 거야. 준이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옆집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아빠가 엄마 버린 거라면서. 무슨 누가 그런? 어머니의 충격을 받은 얼굴을 보자 저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쩐지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아빠랑 살 거야. 나 혼자서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준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 목적지도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그러나 10살짜리 어린애가 갈 곳은 없었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엄마가 나빠. 그래도 아까 엄마 슬퍼 보였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우산을 들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준이야, 너 어디 갔던 거야? 네? 아니, 저는 그냥 동네에 있었는데요. 준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병원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어.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네? 엄마가요? 어디 병원인데요? 우리 엄마 많이 다치셨대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저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애써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어딨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한 간호사가 다가와 뭐라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이 빙빙 돌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자 그 간호사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준이야, 당장이라도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엄마가 누워 계신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나왔는데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아까 나 때문에 화나서 그래? 일어나봐, 엄마. 엄마, 나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김선하님, 오후 3시 40분 사망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제 옆에서 의사가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요. 아까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화 풀어. 눈 좀 떠보란 말이야.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해? 나 혼자 어떻게 해? 엄마, 나 무서워. 일어나, 엄마. 엄마. 저는 아무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악을 쓰며 울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이 너무 찼어요. 언제나 따뜻했던 내가 알던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10살에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얼마 없는 어머니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 계셨습니다. 아우, 글쎄, 트럭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이 사달이 난 거라잖아.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그런 거래요? 아유, 저 잔망스러운 게 악다구니를 썼다네. 그 애비에 그 자식이지 뭐. 지 애비도 그렇게 술 마시고 사람을 괴롭히더니. 아유, 그나저나 저걸 이제 어떻게 하나? 작은 집이 맡을 거지? 제가 맡으라고요? 아유, 안 돼요. 우리 딸 이번에 아기 낳은 거 몰라요? 나는 걔 하나만으로도 벅차. 아, 형님이 데려가요. 아니, 왜 또 화살이 나한테 날아온대? 나라고 뭐 사정이 나은 줄 아나? 난 작년에 무릎 수술했잖아. 아우, 그럼 저 애를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있나 뭐.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웅성거리는 조문객들 사이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이 난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니, 넌 선호 아니냐? 아니, 너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어른들의 인사에도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아저씨는 바로 제 삼촌이었습니다. 어렸던 제 기억에 삼촌이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정황상 삼촌이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이요. 준이야, 이제부터 너 나랑 살자. 우선 잠깐만. 아저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는, 누님, 못난 동생 이제야 찾아오네요. 준이 제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요. 하고 말한 뒤 아무도 없는 제 옆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삼촌은 한 번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부터 저와 삼촌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친척들의 말처럼 삼촌은 폐가 망신한 상태였습니다. 삼촌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편자집이었죠. 가장 고역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는데 삼촌의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구조였죠. 그곳에는 마땅한 전구도 달려있지 않아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후레쉬를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부르며 용변을 보곤 했답니다. 어쩌다가 후레쉬 불빛에 검이라도 비치는 날에는 혼비백산하여 아침까지 용변을 꼭 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분명히 삼촌이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걸까 미스터리였죠. 그래도 전 삼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제 밥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가 빠지지 않고 올라왔을 정도로 삼촌은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왜 나만 먹어? 삼촌도 같이 먹자. 삼촌은 아까 점심 많이 먹어서 생각이 없네. 준이 많이 먹어.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삼촌은 저를 책임질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전 삼촌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잔뜩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가는 바람에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낮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우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삼촌을
차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돈을 벌 생각이었죠. 하지만 삼촌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촌과 함께 산 이후로 그렇게나 많이 화가 나신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돼! 노기가 충만한 목소리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라. 교복도 너무 비싸고 문제집에 학원비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면 좋잖아, 응? 준이야, 그만. 네 뒷바라지는 삼촌이 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누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단호한 삼촌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저를 보며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웃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삼촌께 보답할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조건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고 6시에 일어나 다시 책상에 앉았죠. 삼촌을 도우려면 이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핑 돌더니 코피가 나더군요. 맹목적으로 돌진만 하다 탈이 난 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되 6시에 학교 운동장을 1시간 뛰고 오는 것이었죠. 모처럼 새벽 공기를 맡으며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서자 어쩐지 으스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운동장에는 이미 제 또래의 누군가 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야구부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라서 아침부터 운동하는구나. 그래도 쟤라도 있으니 조금 덜 무섭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친구의 달리기에 합류했죠. 그렇게 1달, 2달, 3달이 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제법 근성 있다. 뭐? 너 걔잖아, 사반 재수없는 놈. 뭐라고? 대뜸 말을 걸더니 하는 얘기가 욕이라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친구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하, 미안.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반에서 아무랑도 말 안 섞고 혼자 정신 나간 놈처럼 공부만 한다고. 말 걸면 시끄럽다고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제가 눈을 치켜뜨고 묻자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없지. 근데 너 대단하다. 이 새벽에. 난 솔직히 너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만둘 줄 알았거든. 나야 선수니까 운동한다지만 넌 왜 이 꼭두 새벽부터 이러고 있냐? 체력 키우려고. 체력 좀 붙으면 공부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대답에 그 친구는 질렸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낄낄 웃었습니다. 야, 그럼 그렇게 무조건 뛰면 안 돼. 이 형님이 이제부터 한 수 전수해주지. 나 최경호야. 너 내 이름도 모르지? 사실이어서 살짝 뻘쭘해하는 제게 경호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도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준이. 그 후로 경호와 저는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없다고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더해져서 딱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저는 경호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경호는 생애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던 거죠. 그러나 삼촌에 이어 2번째로 제 삶의 빛이 되어준 경호에게 어느 날 불운이 닥쳤습니다. 고교 야구 유망주 손목인대 끊어져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경호의 부상은 심각한 것이었고 결국 경호는 장기적인 부상 치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나 밝았던 경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 역시 예전에 그 재수없는 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삼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이야, 지금은 친구랑 같이 우울할 때가 아니라 네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볼 때인 거 아닐까? 이렇게 쉽게 친구 손을 놔버릴 거니?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제게 삼촌이 그래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삼촌이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경호를 위한 응원 메시지 남기기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시작으로 지역 사람들, 나아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전해진 걸까? 다행히 경호는 무사히 손목 수술을 마칠 수 있었죠. 우리는 다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촌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 고3이 된 저는 당연하게도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였고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비가 걱정되어 대학교에 가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도 삼촌은 등록금을 구해 오셨더군요. 그 즈음에 삼촌의 어깨와 팔목에는 파스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삼촌, 요즘에 왜 이렇게 파스를 많이 붙여? 아유, 이놈아,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잔소리 말고 얼른 공부나 해. 이유를 물어도 삼촌은 귀찮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손을 휘휘 저을 뿐이었죠. 저는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기들과 함께 병원 치료 앱을 개발했죠. 병원을 단순히 찾아주는 앱이 아닌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다니는 유명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앱이었는데 여기에는 경호의 도움이 컸어요. 녀석은 고등학교 때만은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거든요. 틈새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치료와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를 합한 사업이라니 굉장히 특이해요. 이준희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된 저를 삼촌께서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죠. 어릴 때 저는 삼촌과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하루도 삼촌의 파스 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좋은 의사 선생님께 삼촌을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상을 달고 사는 운동선수들이라면 누구보다 치료에 대해 잘 알 테니까 두 분야를 합쳐본 거죠. 아, 결국 삼촌분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앱과 함께 제 삼촌이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한 직후 제가 개발한 앱은 효자가 만들었다더라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으로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왜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넘기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제 수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답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삼촌, 이거 받아요. 이게 뭐냐? 삼촌은 제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투를 제 쪽으로 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됐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넣어둬. 저는 다시 봉투를 삼촌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기억해요? 그때 삼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야. 그날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나는 우산이 없었거든.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일하느라 날 데리러 오지 못하셨지. 근데 난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었어. 엄마가 밉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소리까지 했었어. 그런데도 엄마는 울면서 뛰쳐나간 나를 찾겠다고 빗속을 헤매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평소에는 절대 무단횡단 같은 거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엄마를 죽인 건 나야. 그런 나를, 천하에 못돼 먹은 나를 삼촌이 살렸어. 삼촌은 나에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법, 가족을 아끼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야. 엄마를 닮은 삼촌이 없었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삼촌, 이 돈 받아요. 삼촌은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겁이 나서 죄책감에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삼촌은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준이야, 이놈아. 여태까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게야?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살리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오히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었을 거다. 삼촌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복 없는 건 팔자인 건지 나도 너처럼 부모님을 일찍 잃었단다. 그래도 나에겐 네 엄마, 누님이 계셨지. 누님은 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 누님은 내 학비를 벌겠다고 그 어리고 예쁜 나이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셨지.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는 동안 누님은 그렇게 시들어 가셨던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 미안하지만 그 호랑말코라고 불러도 시원찮은 놈에게 넘어가셨던 기지. 그놈은 처음부터 누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에만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누님의 외로움에 신경 썼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학교 다닌다고,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 모른 척 했지. 아니 어쩌면 내심 나는 누님이 창피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누님의 뱃속에 준이 네가 생긴 후더구나. 그런데 그놈은 뻔뻔스럽게도 누님을 나몰라라 하는 거야. 난 이제라도 그놈에게 찾아가 누님을 책임지라고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지. 그런데 그놈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구나.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고 잘 나가는 처남 덕 좀 보자고. 그러면서 나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더구나. 그러면 네 누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래,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일이었어. 누님을 위해서라면 마다할 일은 아니었지. 그런데 보증을 서자마자 그놈은 도망가 버리더구나. 집은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회사로 찾아오고, 그래서 난 회사도 도망치듯 그만두고 그놈을 찾아 나섰지. 돈도 돈이지만 홀로 남은 누님과 너를 위해서기도 했어. 우여곡절 끝에 어느 시골 따방에서 그놈을 찾아내 경찰에 넘겼지만 허참 웃기는 세상이지. 알코올 중독자인 그놈은 그놈의 술 때문에 감형이 되더구나.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그 술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치가 떨리던 놈이 그렇게 되고 남은 건 결국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통에 행여 누님까지 위험해질까 그 후로 쭉 너희 모자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단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면 꼭 누님을 돕고 싶었는데 결국 누님을 쏙 빼닮은 너에게 나는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준이야. 긴 이야기를 마치신 삼촌은 어쩐지 후련한 듯 회한에 젖은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네요, 삼촌. 허허, 그게 그렇게 되나? 삼촌도 저를 마주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은 좀 너무했어. 저는 삼촌을 향해 일부러 과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고, 삼촌은 이놈이 하면서 제 등짝을 한 대 찰싹 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푸앗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그날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삼촌과 저 둘 다 처음으로 시원하게 웃은 날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삼촌과 함께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을 돌며 삼촌의 빚,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작자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마지막 빚까지 갚은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걷는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가벼워 보이는 어깨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날 문어 소시지 10개를 먹겠다고 달려가는 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몇 걸음 먼저 걸음을 옮기시던 삼촌이
환히 웃는 얼굴로 문득 뒤를 돌아보셨고 저는 예전에 엄마께 그러했듯이 삼촌을 향해 마주 웃으며 손을 붕붕 흔들어 보였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따뜻한 날들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한 아파트 입구에서 삼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5분 뒤면 도착하시겠네요. 아니, 왜 집 놔두고 쓸데없이 밖에서 만나자는 거냐? 고 의아해하는 삼촌에게 저는 왕거미가 나오는 집 싫어서 그런다. 왜?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는 삼촌의 손을 가만히 잡고 305동 1101호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햇살이 제일 잘 들어오는 방문을 열고 삼촌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 새 집이라고. 그리고 이 방이 아빠 방이라고. 아마 삼촌은, 아니 아빠는 깜짝 놀라시겠죠. 무뚝뚝하지만 마음 여린 우리 아빠. 또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기뻐하시겠죠. 아, 벌써부터 떨리네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삼촌, 아니 우리 아빠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